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유전자가 좋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혹은 돈이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서 좋은 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병을 앓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은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믿어온 상식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명을 늘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돈도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의외로 사람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 관찰이며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향은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본인만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미 인생은 정해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미래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성향이 바뀌는 순간 신체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외부 탓으로 돌려왔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잦은 사람은 수명이 짧습니다. 늘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같은 병을 앓아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독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강하지도 않고 대단히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지도 않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생명력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랜 세월 인간을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이 신체의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향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생존의 시간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 후반의 수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성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이며 인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험해져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더 깊습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내부의 습관입니다. 중년의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습관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 양보하고 체면을 지키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들 앞에서 약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속에서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버텨야 한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말들이 위대한 의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몸을 긴장 상태에 묶어두는 주문이 됩니다. 몸은 마음이 내리는 명령을 듣습니다. 마음이 매일 긴장을 선택하면
몸도 매일 긴장을 선택합니다. 이 긴장은 결국 혈관으로, 호흡으로, 소화로, 수면으로 나타납니다. 불면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이 자주 뒤집힙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장이라는 습관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습관이 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억울함은 마음의 독입니다. 그런데 그 독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매일 한 방울씩 몸에 퍼집니다. 왜 억울함이 생깁니까?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규칙이 머릿속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남편은, 직장은, 정부는, 친구는 이래야 한다. 규칙이 많아질수록 삶은 불편해집니다. 불편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반복되면 몸은 전투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투 상태가 기본값이 된 사람은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체면입니다. 한국의 중년은 체면으로 살아왔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참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삼켰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이 한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견디는 습관입니다. 혼자 견디는 습관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고립을 키웁니다. 고립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긴장이 커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사건이 없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병도 옵니다. 인간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더 오래 버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을 늘리는 성향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의 가난입니까? 병원비입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더 많은 적을 만듭니다. 더 많은 적은 더 많은 긴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긴장은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폭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은 덜 다투고 덜 억울해하고 덜 무너집니다. 결국 덜 소모합니다. 수명이란 결국 소모의 속도입니다. 빨리 소모하면 빨리 끝납니다. 천천히 소모하면 오래 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소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 왔는지 그 습관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해석의 습관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습관이 어떤 철학의 원리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근본의 방향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성향은 성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성향은 반복되는 선택으로 형성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오랫동안 인간을 관찰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이 와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억울함으로 해석하면 몸은 방어를 선택합니다. 원망으로 해석하면 몸은 긴장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으로 해석하면 몸은 수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수용으로 해석하면 몸은 이완을 선택합니다. 이 이완은 생존의 언어입니다. 생명은 이완 속에서 회복됩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성숙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와 다릅니다. 의미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나를 공격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나를 단련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전환이 반복될 때 마음의 기본값이 바뀝니다. 기본값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바뀝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향은 낙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긍정도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히 봅니다. 다만 현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나의 무가치함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희병을 나의 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갈등을 인생 전체의 실패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가 수명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과잉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은 반복되는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면 몸은 실제로 무너질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매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몸은 회복의 신호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신체는 의미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반복된 메시지를 명령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성장의 방향을 선택하면 몸은 그 방향을 따라가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면 회복도 멈춥니다. 그래서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 성향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든 일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파동이 짧습니다. 파동이 짧으면 소모가 적습니다. 소모가 적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가능하면 생명은 길어집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장수의 조건이며 김영석 교수가 평생 강조해온 인간 성숙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철학을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즉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성향을 일상의 행동으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철학을 몸의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는 방향일 뿐입니다. 습관은 속도입니다. 방향이 좋아도 속도가 빠르면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태도는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하루에 3번 멈추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멈추는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그 30초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이 긴장 상태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까? 턱이 굳어 있습니까? 숨이 얕습니까? 배가 딱딱합니까? 이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긴장한 줄 모릅니다. 긴장은 익숙해지면 성격처럼 착각됩니다. 그러나 긴장은 성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은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둘째, 숨을 길게 내쉬는 훈련을 하십시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들이마시고 안정될수록 내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안정되려면 먼저 내쉬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쉴 때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전투가 아니다. 지금은 살림이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에 보내는 명령입니다. 몸은 그 명령을 듣고 긴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합니다. 매일 쌓인 긴장은 매일 풀어야 합니다.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매일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셋째,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반응을 늦추는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건드릴 때 당신의 마음은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무시했다, 공격했다, 깔봤다, 이용하려 한다. 이 즉시 결론이 생명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즉시 방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결론을 10초를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10초, 답장하기 전에 10초, 표정 짓기 전에 10초입니다. 그 10초 동안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하는가? 지금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오늘을 살리지만 성향은 내일을 살립니다. 넷째, 마음속 규칙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현실보다 규칙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 나는 이래야 한다. 규칙이 많아질수록 분노는 늘어납니다. 그러니 종이에 3가지를 쓰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3가지.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되는 규칙 3가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규칙 3가지.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규칙을 눈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선택권이 생기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긴장이 줄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불평을 중단하는 대신 관찰로 바꾸십시오. 불평은 감정의 낭비입니다. 감정이 낭비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에너지가 빠지면 몸은 방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문장을 바꾸십시오. 왜 이래? 대신 지금 내가 불편해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왜 이래?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전화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관찰은 감정을 길들이고 감정이 길들여지면 몸이 안전해집니다. 여섯째, 하루에 한 번 감사가 아니라 인정의 문장을 말하십시오. 감사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이면 됩니다. 오늘 내가 지킨 것 하나를 인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버틴 것 하나를 인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참은 것 하나를 인정하십시오.
인정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내부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면 몸은 더 이상 끊임없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줄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미래를 짧게 그리십시오. 상상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몸이 따라갈 방향을 설정하는 도구입니다. 눈을 감고 단 5초만 보십시오. 당신이 평온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숨이 깊고 어깨가 내려가 있고 마음이 조용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 생명을 조금 늘렸다. 이 반복은 성향을 재구성합니다. 성향이 바뀌면 삶의 후반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말 바뀌는가? 나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능한가? 바로 그 의심과 저항이 다음 단계에서 당신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반드시 저항합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로 인생이 바뀐다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지금의 성향에 붙잡아 두었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지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익숙함이 만들어낸 방어입니다. 익숙함은 안전을 가장하지만 성장은 막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더 오래 같은 방식으로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증거로 내세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증거가 아니라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비극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설명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저항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살면 만만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참고 넘기면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굴복이 아닙니다. 이완은 패배가 아닙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힘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힘의 방향을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전투에만 쓰던 힘을 회복에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이 있는데 왜 바꾸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시오.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더 가면 몸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향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달라졌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욕심이 수명을 줄여왔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모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흐트러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폭발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반응으로 돌아가는 순간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또 다른 소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다시 숨을 내쉬고, 다시 지침을 선택하고, 다시 해석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복귀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성향은 안정됩니다. 성향이 안정되면 몸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몸은 오래 버팁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축소판이 아니라 정수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싸움도, 증명도, 과잉 반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정수가 아니라 인생의 잔여물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하나입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에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성향이 곧 정체성이 되는 지점입니다. 다음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새로운 이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정체성만큼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스스로를 여전히 불안한 사람, 늘 버티는 사람, 세상에 밀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행동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성향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박자 늦추는 사람입니다. 한 박자 늦춘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일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위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울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아직 매달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넓은 사람은 숨이 깊습니다. 숨이 깊은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을 줄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나태한 선언이 아닙니다. 생존의 선언입니다. 생명은 늘 과도한 긴장보다 적절한 멈춤에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고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투에 나서는 사람은 영웅처럼 보이지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전투를 선택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이제 당신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다는 감각은 인간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생명의 토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감은 하되 떠안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대신 살지 않습니다.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중년 이후에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은 짐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짐을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도, 감정도, 기대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인식은 삶의 밀도를 바꿉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하루가 길어지면 인생이 길어집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압니다. 숨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고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알아보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앞에서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일입니다.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지만 선언은 방향을 고정합니다. 다음에서는 당신이 어떤 문장으로 이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 마지막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일부는 다릅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묶습니다. 말은 생각을 고정하고 생각은 행동을 고정하며 행동은 운명을 고정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인생의 축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축이 없는 삶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삶은 소모됩니다. 이제 당신은 소모되는 사람이 아니라 축을 가진 사람이 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오래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성향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몸과 삶 전체에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갉아먹는 해석을 멈추겠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생명을 보존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선택을 혼잣말로 남기지 마십시오. 혼잣말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공개된 선언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한 문장만 남기십시오. 길 필요도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을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나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해석을 내려놓겠습니다. 혹은 이 문장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생명을 지키는 성향을 선택합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당신 자신을 위한 표식입니다. 흔들릴 때, 지칠 때, 예전의 성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 문장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말로 남긴 약속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은 배신할 수 있어도 선언은 쉽게 배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소모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에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돈보다, 건강 정보보다, 인맥보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태도를 세상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남기십시오.